안녕하세요, 조선사태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 그죠? 현재 시각 06시 35분. 비가 제법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제법 내리고 있어요. 어제 살짝 내리던 비가 이제 오늘까지 가뭄이 완전 해소될지는 모르겠으나 상당 부분 도움이 되는 비일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봄에 봄 가뭄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산불들이 그냥 상당히 충격을 줬어요. 곳곳에서 그냥 불들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 오늘은 어제하고 오늘 미국의 패권주의하고 개인적인 생각, 그 다음에 그와 따르는 DH 로렌이 얘기했던 미국의 그런 어떤 여러가지 비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백기환 이런 선생님들, 그분들의 예지력을 한번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어제도 얘기했던 윤 선생님, 저희가 윤 선생님과 곤조 유카타 선생과 곤조 유카타 선생과 법정 스님 얘기를 다시 한번 버무려 보려고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17세기의 미국에서 미국이 탄생하게 되는 이제 배경 중에 영국의 이제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그 종교의 박해를 피해 몇몇 알려졌던 신대륙인 미국으로의 이민을 시작하죠. 이민 아닌 이민을. 교과서에 배우기로는 이러한 장면들이 우리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보기에는 현재 지구상의 가장 큰 헤게모니 패권을 쥐고 있는 어떤 제국의 탄생에 대한 그 신화를 듣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떤 제국이 탄생하기에는 이제 탄생 설화가 필요하잖아. 그죠? 고구려, 신라의 박혁거제, 부여에서의 그 지류했던 고구려의 지류였던 백제, 그죠? 모든 제국, 로물로스라는 로마의 형제들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생경하지만 우리 나에게는 생경하지만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어떤 제국의 탄생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영국에서의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박해받았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기백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험난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건너가는 거잖아요. 죽음을, 높은 풍랑과,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가진 고초를 거치고, 그죠? 그래서 영국의 향수를 느끼기도 하고, 그곳에 자신만의
민주주의의 씨앗을 잉태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역사 쪽에서 배웠는데, 19세기 20세기 초에 있는 D.H. 로렌스라는 아주 유명한 영문 영국인이 있는데, D.H. 로렌스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채탈레 부인의 사랑인가 라는 그 영화의 원본이 이분의 작품이에요. 그 원초적인 인간의 욕망에 대한 표출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D.H. 로렌은 저도 최근에 좀 안 작가이긴 한데 놀라운 그 D.H. 로렌에 대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의 족보적인 그 백낙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선생님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던 백 교수님이 있는데, 그 D.H. 로렌은 미국이 잉태된 청교도인들의 영국에서 쫓겨나다시피 자기네들이 이제 그 탈출을 하잖아요. 거기서는 미국인의 신화를 건설한 그들이 실은 당시 사회적인 배경과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그 견해 차이가 있는 발언들을 D.H. 로렌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행해졌던 17세기에, 그러니까 1640년 정도에 되는 베스트팔렌주의학운에 인해서 그 개인의 종교적인 자유, 그죠? 개인의 종교적인 자유라는 게 이제 성주들에 대한 성주의 그 종교에 따라서 모든 성주의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해 주는 거죠. 뭐 최초에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유럽사에서 베스트팔렌주의에 유럽사에서의 민족주의 국가에 대한 사상이 잉태된다라고들 보통 하잖아요. 그 이후에 종교적인 자유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영국 내에서도 그에 따라서 지금과는 다소 다르지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서는 우리가 배운 거하고는 틀리게 미국이 초창기 식민지 청교도가 그들이 자행했던 것 이상으로 영국 내에서는 종교적인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 정도에서, 매사추세츠에서 그 하역 내린 다음에 이민자들이 정착을 하잖아요. 그곳에서 그들이 행한 이후 50년 100년 이후에 행한 그 종교적인 행태들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종교적인 박해를 피워야 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했을 거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주 놀라운 핍박들을 그 청교도가 거주했던 지역에서는 우리가 배운 거하고 달리 다른 종교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다는 얘기죠. D.H. 로렌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한 기록들을 하고, 신화적인 내용에서 배웠던 민주주의에 대한 잉태의 배경을 환기시켜주고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된 거죠. 그 부분. 패권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폭력이 합리화될 수 있는 허용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프라자합이라든가 반도체에 관련된 미국이 일본에 행했던 내용들에 대한 폭력이 1980년대 그 폭력이 고스란히 대한민국에도 지금 반도체 제조법 보조금 지급법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안보의 위태로운 상황을 주시하게 되는 제조물인 반도체 관련된 내용에 국가 보안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반도체의 제조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오픈시키는 거죠. 대한민국 갖고 있는 경쟁력은 놀라운 폭력이에요. 미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예전에 그 긴급조치 1호 위반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백기환 선생 2명이 있는데, 한 분은 그 독립투사였던 그 등산하다가 낙사해갖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어떤 그분하고 2명이 긴급조치 1호 위반자잖아요. 74년도에. 백기환 선생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폭력에 미국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제도권 하에서 어떤 가려진 우상 동굴에서 감춰지는 빛을 투영된 우상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아, 억울해 죽겠어. 점점 더 밝혀지는 그 당시에 동물 밖을 다녀왔었던 백기환 선생 같은 그런 위대한 수호자들에 대한 오해들이 정말 분통을 터뜨리는 내용이죠. 놀라운 예견들. 그들이 겪었을 50년대부터 2010년 지금까지도 그들이 겪었을 오해와 반민족주의라는 생각에 대한 편견들은 지금도 많은 우익단체들 속에서 그들에게 그들과 그의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밝혀진 내용들을 보니 내가 잘못 배웠구나. 음과 양이 존재하는 제국이 미국이고, 자신의 안보에 위협되는 내용이라면 서슴치 않고 우방이라 할지라도 관련된 그들의 재산을 침탈하는 게 그들이다. 총성 없는 전쟁이 아니라 팔목을 그냥 비틀어 가지고 D.H. 로렌은 미국을 풋내나는 아이처럼 다루어요. 미국을 풋내나는 그 운 좋게 광활한 루이지애나 나폴레옹에게, 그죠? 헐값에 루이지애나를 할양받기도 하고, 정말 운이 정말로 좋은 제국이 형성되는데, 대단히 부러운, 그죠? 지구상에서 지구가 뽀개지지 않는 이상 그 위치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그 지리적인 위치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떤 태생적 금수저적인 위치가 말이죠. D.H. 로렌을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영혼에 대한 존재,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회의적인 저로서는 백낙천 선생을 통한 그 DH 로렌의 유물론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어떤 영혼의 부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의 발언이 상당히 지금 제 자신에게는 상당히 비추가 되고 주목이 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백낙천 서울대 명예계 그 멀쩡한 사람이 그 영혼에 대한 실증을 놀랍게 증언하시더라고. 와, 나 소름 끼쳐갖고. 아무튼 그 부분은 새롭게 시작되는 저의 어떤 태제가 될 것 같고, 저쪽 지금 현재 경주에 가 있는 윤 선생님 그 도예가 그분이 법정 스님과의 인연, 그리고 곤도 유카타 선생의 아버님의 그 영향을 받은 그 일본의 인간문화재 아들의 액사에 대한 또 다른 그 고찰을 어제에 의해서 오늘 중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곳에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작업의 한계를 느꼈는지 뭐 여러가지 이유에서 전시회를 참가를 하는 거죠. 갔는데 이제 같은 동양에서 온 한 작가의 전시회가 이제 열리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일본은 그 소화시대의 말이지만 그 거의 뭐 80년대 초반에 일본의 그 경제적인 부분이라는 부분은 뭐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부러움을 하고 있었잖아요. 땅값도 어마어마했고, 도쿄의 땅값이라는. 근데 메트로폴리탄 한가운데에서 뭔가 보니까 79년, 80년, 81년 이 무렵에 윤이라는 도예가가 금총사기를 통해서 표현한 예술작품을 보여주는데 뭐 깜짝 놀랄 만한 거지. 자신이 봤을 때 그 고려시대에 알려진, 조선의 고려시대에 알려진 조선에 이어지는 금총사기의 현대화 작업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심을 하고, 당시 이제 곤지암 쪽에 살고 있는 미스터 유의 작업장을 물어보러 갑니다. 윤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앞에 도로가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차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82년 12월 어느 날인데 눈이 그냥 무릎까지 차올라는 상태에서 어느 한 사람이 배낭을 메고 넘어온 거잖아요. 어제 얘기했던. 그의 아버지가 이제 청화백자 쪽으로 해서 인간문화재의 지위를 갖고 있는 도쿄예술대 총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의 그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내가 사나이라는 어떤 그 작품에서 뿜어나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청화백자의 그 평가가 상당히 남성적이고, 미스터 윤 선생님에 대한 평가는 뭐 자신의 취향은 아니지만 일단 뭐 그런 식의 내용의 그 평가를 받아온 도쿄대 예대 총장이 있고, 그의 아들인
원도 유카타는 그와는 별도로 다소 소박하고 담백한 느낌의 어떤 도자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귀화를 배우고 싶다는 어떤 3개월간의 배움을 받고 귀국한 후에 곧 자살을 하잖아요. 개강을 한 후에 며칠 후에. 귀국할 때 그를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데리고 올라갔대. 서울 김포공항에. 그렇게 울더래. 자기보다 나이가 20살이 많은 사람인데, 원도 유카타 원도상이 펑펑 울면서 왜 우는 거야? 아, 속상하면은 윤 선생님 말, 아니 속상하면 수료가 먹고 다 뽀개버리고 다시 시작해버리면 되지 뭐. 한마디 하셨나봐. 내 느낌이 그래. 그 인터뷰야. 기교로서의 일본 장인들의 테크닉은 윤 선생 말로는 시간이 지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기교로서의 테크닉. 근데 예술적인 표현을 투영된 심미적인 내용의 표현은, 그것은 기교로서 표현되는 것 이상의 어떤 작품의 투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에서의 예술의 가치에 대한, 동북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예술의 지위가 이제 와서야 개인적으로 이해가 됐다는 얘기야. 항상 그들의 그 베이징 에서의 그 고압적인 고성과 거기서 이루어졌던 많은 유물들에 대한 고도의 테크닉과 채색에 대한 발랄함 등이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확연히 다르니까 왜 우린 저런 거 왜 못 만든지. 물론 좀 너무 색이 도드라지고 그래서 그건 좀 우리하고 정서상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어떤 작품을 보면 와 소리가 날 만큼의 어떤 채색에 대한 발현이 막 기가 막히잖아요. 대만 국립성림박물관을 몇 번을 갔다 왔지만, 그곳에 있는 중국의 수천 년간의 그 다뤄진 1급 보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 오글통한, 윤 선생님의 말로는, 자 보자, 어떤 내부에서 왕실 도자기를 100자를 보여주면서, 왕실 도자기 100자를 왕실에서조차도 와 그날 그거 보는데 그거 너무 이쁘더라고. 왼쪽 위에 어떤 나뭇가지가 나뭇가지가 흙 반색으로 해서 푹 담겨져 있더라고. 그 나머지는 여백으로 그냥 훅 남겨져 있는 거야. 왕실에 쓰이는 도자기가. 근데 거기서 도자기의 색깔을 예를 들어서 이만큼 발현시키면, 이 도자기보다 더 나은 도드라지게 위해서 말이야, 가구가 도드라져야 되고, 식기가 도드라져야 되고, 색깔이 한 곳을 발현이 됐기 때문에 그림체와 회색이 도드라져야 되지 않냐 이거야. 하지만 그건 이제 중국과 일본이 그렇게 됐지만, 조선 한국에서의 예술은, 전통적인 예술은 그게 아니야 이거야. 있는 듯 없는 듯 여백엠이 푹 가라앉는다는 거야. 그 심미적인 요소 있잖아. 그게 이제 와서야
우리 그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는 그런 예술의 가치가 이제서야 이제 이해가 됐다는 거지. 살면서 죽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품에 대한 정체성을 올바로 느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게. 그리고 법정이 무소유를 주장하시는 법정 스님이 있잖아요. 법정 스님 얘기하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70년대 그의 그 놀라운 그 법문을 흠모해서 유명한 요정의 주인이 말이죠. 요정 주인이 어느 날 법정을 찾아와서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야? 보살 말씀을 해보시오. 자기는 뭐 서울 어디에 있는 유각 요장 얘기 요정 정치인들을 많이 모셨고 많이 우리가 아는 곳 정치공작이 있었던 그곳이겠지. 이곳에서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누군데 보살인데 선생님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소유와 무소유에 대한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스님에게 내란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작지 않지만 잘 아껴고 있었던 이 유각을 고시하겠습니다. 와, 지금 가치로도 몇 천억인데 당시 가치로도 뭐 천억 이상의 지금의 길상사를 길상사. 저기 어디에요? 감사원 쪽으로 해가지고 베트남 대사관 뒤쪽으로 해가지고 말맥고개로 해서 그 서울산성터 올라가면 그 강북 쪽 뒤쪽으로 보면 1시 방향 정도에 1시 방향이나 2시 방향 정도에 보여요. 길상사라고. 처음에는 막 고사했지. 아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고. 이게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거야. 너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거기서 또 턱 받기도 그랬을 거야. 법정님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귀하의 생각을 높이 받들어 우리가 불교계의 발전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몇 년간을 고사를 하다가 뭐 미국으로도 갔는데 이분 고사리 쫓아와서 받아달라 결국은 오늘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법정에 스님이 재장부에 얼굴 둥글둥글한 양반이 더 풍채 좋고 그분이 이제 지역 유지로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스님이 되려고 중들하고 좀 어울렸던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윤 선생이 미스터 윤 의회가가 그런 찰나에 자기가 그 군청사기를 가지고 좀 하는데 이 닭이 차를 마시는 닭이를 좀 만들까 하는데 말이죠. 그 가늠이 안 되더래. 사이즈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 군청 닭이 도자 닭이에 대한 지식도 일천하고 그 당시 그 허접도 일천 잘 없었나봐. 그래서 막 고민을 하던 저의 법정의 제자들을 알고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그 경기고등학교 옆에 있잖아요. 그 유명한 절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성광사에서 올라오시면은 뭐 며칠 계시고 한다나 봐. 뭐 한 달이면 한 달, 그걸 하시는데 그분이 지금 와 계신다 이거야. 70년대인데 와서 한번 여쭤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그래서 그래? 잘 됐다.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유명한 스님이니까 아마 도움이 되는 답변을 있을 거다. 가서 조심히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만저만해서 부자를 있는 사람인데, 아니 그 차를 마시는 닭이를 좀 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우니 좀 여쭙습니다라고 다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법당 스님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아이고야, 아니 이보시오, 그 닭이에 물이 많이 마시면 큰 게 좋은 거고 적게 마시면 작은 게 좋은 거지, 그게 뭐 중요한 것이오. 그래서 그게 아주 쿨하게 이제 답변을 하는 거지.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이서 윤선생은 그렇구나. 놀라운 답변이다. 조금 마시면 작게 만들면 되고 크게 마시면 크게 만들면 되지, 뭐 그런 사이즈가 중요하냐. 그냥 정해진 건 없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그 불교계에도 얘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정해진 건 없다. 그런 인연으로 있다가 법정 스님과의 또 다른 인연이 이제 80년 광주 이후에 이제 연락이 왔더래. 광주 사태에서 벌어진 그 광주 시민들의 상처를 좀 보다듬어 줘야 되는데 많은 예술인들이 좀 광주에 내려와서 광주를 위한 좀 치유를 위해서 개인전을 좀 벌어줬습니다. 그래서 쿨하게 뭐 제가 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분이. 그래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개인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매일 그 법정 스님이 그 부자를 만드는 개인전에 오시더래. 고맙게도. 예전에 그 인연으로 해서 오신 게 거의 매일. 그래서 물어본 거지. 왜 오시냐고. 많이 팔아줬대.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팔아준 게 아니라 법정 스님이 당시에도 슈퍼스타였대. 지금도 슈퍼스타지만, 지금 돌아가셔서 그 슈퍼스타지만, 법정 스님이 돌아다니면 그 보살들이 쭉 팔로우 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마디 하더래. 이 차 참 도자기 좋구만. 이렇게 한마디 하면 보살들이 그거를 냉큼 사가더라는 거야. 미스터 윤 선생의 지금 그 사람들은 잘 산 거지. 근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이제 곧 돌아가시지만, 돌아가시면 가격이 천정부지가 오고. 그런데 그런 말씀을, 그런 얘기도 참 대가들이 얘기인데, 그렇게 껄껄껄 웃으면서 윤 선생이 법정 스님이 하다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서, 당신께서는 이제 법정 얘기 말씀드리고, 법정께서는 무소유를 말씀하신 분인데 남들은 무소유한 거를 못 봐. 소유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와, 그런 게 진짜 쪼크 아니겠어? 그거야말로 진짜 품격 있는 쪼크라는 거야. 그거야말로 광주에 있는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의 생각으로
어, 고도의 예술을 뽐내는 대가들을 초청해서 개인전을 열고 있었는데, 그곳에 내려온 그들을 그 예술 작가들을 또한 위로하고자 정치 지도자가 내려와서, 예술 지도자가, 종교적인 지도자가 내려와서 그 예술인을 격려하면서, 종교적인 그런 어떤 법률을 떠나서, 또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 와, 무소유를 주장하시는 분이지만 남들은 무소유한 걸 못 본다 이거야. 그래서 윤 선생 도와주라 이거야. 그렇게 윤지금 선생은 그 전업 작가였기 때문에 교수라든가 공장 운영을 안 했대요. 하나도 그 조수도 안 두고 자기가 다 했다는 거지. 아, 정말 대단한 시대에 볼던 정말 존경하는 예술인이에요. 지금도 너무 좋아. 그분 생각을 하면. 언제 한 번씩 뵙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되게 해학적이시더라고. 말씀하시는 그 곤지암도 내가 개인적으로 좀 한 2, 3년 정도 살던 곳이어가지고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을 좀 DH 로렌이 생각하는 미국 패권에 대한 희희당락한 자신감을 좀 생각해보고, 청교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씨알이라고 알고 있는 신화적인 생각을 포개버리는 사실에 맞서서 사실을 접하고 나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또 좀 한 단계 다르게 될 생각이 됐고, 발전이 됐다기보다는 사실 알았다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그 백낙천 선생이 데이트 로렌과 내 그 유명한 박사학위자로서 말씀하시는 어떤 인간 영혼에 대한 성찰과 독찰과 유무를 말씀을 드렸어요. 향후에 이루어지던, 일단 DH 로렌에 대한 작품을 보지 못했어요. 굳이 봤다라고 그러면은 서적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백낙천 선생이 번역한 내용이 창작가 비평, 백낙천 선생이 창작가 비평 2호 그 출판사 그 출판인이에요. 서설퍼란 때 당시에 민주화를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두 가지 꼭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윤 선생에 대한 어떤 예술적인, 정말 흡하고 유미주의가 삶을 버리지 않는 유미주의여갖고 너무 좋았어. 그리고 진솔했다는 거. 그 끝에 머리에 그 윤 선생이 어느 그 유명한 그 예술 대상을 수상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뭐 나온 사람들이 교수, 연구소, 무슨 교수 뭐야, 대한민국에 내놓아하는 예술인들이 쫙 앉아있고 이제 수상을 하는데 이 대상을 받은 거지. 앞에 있는 수상 소감을 한 4명이 다는데 자기가 한 1억 원을 받았대. 큰 돈이지. 근데 그런 소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받은 거지만 자기 그 분야의 후학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그러면 다 이렇게 한 사람, 후학들을 쓰겠습니다. 2사람, 후학들을 쓰겠습니다. 3사람, 후학들을 쓰겠습니다. 자기가 난망했다 이거야. 왜냐면 자기가 은행빚이 당시에 8천만 원 정도 있었대. 그래서 야, 요거 어떻게 하냐. 자기가 올라가면서 자기 이제 앞에 계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고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후원을 한다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지금 뭐 개인적으로 8천만 원 빚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갚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했더니 앞에서 그걸 듣고 깔깔깔깔 웃고 배꼽다고 그런 게 부끄럽지 않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예술인에 대한 진정성. 그게 예술 아니야? 예술은 삶과 떨어지지 않는 내용이다라는 걸 여실하게, 부끄럽지 않다라는 부분을 여실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어가지고 직접 그걸 구술하시는데, 야, 파울 5에 공채시 16분. 놀라. 조선탄타였습니다.